제1막 유출은 끝났지만 피해는 시작됐다.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단일한 사건으로 규정되기 어려웠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해킹 사고라기보다 수년간 축적되어 온 플랫폼 중심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이 한 지점에서 터져나온 결과에 가까웠다. 유출된 정보의 범위는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넘어 배송지 정보와 주문 이력 일부에까지 이르렀다. 이 정보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의 생활 반경과 소비 습관, 일상의 리듬을 드러내는 흔적이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공식적으로 언급된 피해 규모는 3천만 명 이상이었다. 숫자로만 보면 감각이 무뎌질 수 있지만 이 수치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노년의 부모 세대부터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층, 홀로 생활하는 고령자까지 거의 모든 세대가 그 범주 안에 포함됐다. 다시 말해 이 사고는 특정 이용자층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생활 구조와 맞닿아 있는 사건이었다. 사건 직후 쿠팡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관계 당국 역시 조사 착수를 알렸다. 언론 브리핑과 보도에서 반복된 문장은 비교적 단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직접적인 금전 피해 사례는 없다. 이 표현은 많은 이용자에게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동시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리고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즉각적인 피해가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현실화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유출 사실이 공표된 이후 약 2주가 지나면서 이상 징후가 하나둘 보고되기 시작했다. 경찰과 금융당국, 언론 제보 창구에는 유사한 패턴의 신고가 늘어났다. 발신자는 쿠팡 고객센터나 물류 담당자 또는 제휴 카드사 직원을 사칭했다. 전화는 주로 평일 낮 시간대에 걸려왔고 수신자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어떤 통화에서는 최근 주문한 상품의 종류나 배송 지역까지 언급됐다. 이러한 전화의 주요 대상은 60대 이상 시니어였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긴 하지만 보안 설정이나 다단계 인증 구조에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상담원이라는 직함과 이미 알고 있는 개인정보는 의심을 크게 낮췄다. 피해자 다수는 나중에야 공통된 지점을 떠올렸다. 전화 내용 그 자체보다도 상대가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점이다. 한 70대 남성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소랑 이름을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쿠팡에서 전화 오는 게 이상할 것도 없잖아요. 그는 실제 결제를 요구받기 전까지도 통화가 사기일 가능성을 거의 떠올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증언은 1차 유출과 2차 범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범죄는 기술보다 신뢰를 먼저 공격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형의 피해를 지연형 피해라고 부른다. 개인정보 유출은 그 순간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후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범죄의 재료로 재사용된다. 특히 쇼핑 이력과 배송 정보는 개인의 생활 패턴과 소비 성향을 추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는 범죄자에게 피해자의 일상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시니어 세대에게 이 지연형 피해는 더욱 치명적이다. 디지털 환경에 대한 신뢰가 한번 무너질 경우 그 충격은 오래 지속된다. 피해자들은 이후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긴장하게 되고 문자 인증 알림이 뜨면 불안을 느낀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서비스가 위협으로 인식되는 순간 삶의 편의성은 급격히 낮아진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른다. 문제의 핵심은 해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다. 이미 많은 플랫폼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진짜 문제는 유출 이후를 대비하는 사회적 장치가 존재했느냐는 점이다.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설명하고 위험 신호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러한 장치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 공식 발표는 현재 피해 없음이라는 표현에 머물렀고 이용자들은 각자 알아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시니어에게 이 각자 도생의 구조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정보 접근 속도와 이해도의 차이가 곧 피해 가능성의 차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후 벌어질 연쇄적 범죄의 출발점이었고 특히 시니어 세대를 정조준한 2차 피해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유출은 끝났지만 피해는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제2막 보이스피싱의 진화, 시니어를 정조준하다. 보이스피싱은 새로운 범죄가 아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왔고 그 수법 또한 여러 차례 사회적 경고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이후 등장한 보이스피싱은 과거와 성격이 달랐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개인을 상대로 정밀하게 설계된 범죄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유출된 데이터가 있었다. 과거의 보이스피싱은 확률의 문제였다. 수천 통의 전화를 무작위로 발신하고 그중 극히 일부가 반응하면 성공하는 구조였다. 범죄자는 피해자의 이름도 생활도 알지 못한 채 정형화된 대사를 반복했다. 검찰입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같은 문장은 그 자체로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보이스피싱은 이 방식에서 벗어났다. 범죄자는 더 이상 불특정 다수를 향해 던지듯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이미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했다. 이름, 전화번호, 배송 주소, 주문 이력 일부가 결합되면서 범죄자는 피해자의 생활을 어느 정도 그려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사기의 출발점이 되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이 변화의 가장 취약한 지점에 놓여 있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온라인 쇼핑 이용률은 최근 수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주문과 결제는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용 빈도가 늘어난 만큼 보안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함께 높아진 것은 아니었다. 이 간극이 범죄자에게 기회가 되었다. 맞춤형 보이스피싱의 시작은 공포가 아니다. 그것은 신뢰다. 범죄자는 통화 초반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설계된 말을 던진다. 고객님 맞으시죠? 최근에 주문하신 상품 관련해서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인사처럼 보이지만 피해자의 인식을 결정적으로 바꾼다. 이 순간 피해자의 머릿속 질문은 사기인가? 가 아니라 무슨 확인이지? 로 전환된다. 이미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고 구매 경험이 있는 플랫폼을 언급하기 때문에 통화는 공식적인 연락처럼 받아들여진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전화는 여전히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앱 알림보다 전화 통화가 더 신뢰되는 문화적 경험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범죄자는 이 지점을 정확히 노린다. 기술을 해킹하지 않고 생활 습관과 인식을 공략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통화의 주도권은 범죄자에게 넘어간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는 단편적이다. 그러나 범죄자는 이 단편을 조합해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든다. 배송 주소를 통해 주거 형태를 추정하고 주문 품목을 통해 소비 성향을 가늠하며 수령인 이름을 통해 가족관계를 유추한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정교하다. 예를 들어 건강보조식품을 자주 주문한 사람에게는 정기결제 오류를, 가전제품을 주문한 사람에게는 배송 과정 중 문제 발생을 이야기한다. 수령인 이름과 결제자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대리 결제 확인이라는 명목을 붙인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나리오는 피해자의 기억과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이 단계에서 범죄자는 이미 피해자의 일상 안으로 들어온다. 피해자는 통화 내용이 자신의 경험과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을 거두게 된다. 이 지점이 과거의 무작위 보이스피싱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다. 맞춤형 보이스피싱은 한 번의 통화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범죄자는 단계형 접근을 사용한다. 첫 통화에서는 정보를 확인하고 신뢰를 쌓는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유도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금전 피해가 발생한다. 이 방식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 느끼지 않게 만든다. 오히려 내가 조심해서 잘 처리하고 있다는 착각을 강화한다. 특히 시니어는 이러한 단계적 접근에 취약하다. 문제를 차분히 해결하려는 성향이 오히려 범죄자의 전략과 맞물린다. 범죄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피해자가 주변에 묻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범죄자는 통화 중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주변에 알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다. 피해자와 범죄자 사이에 비밀 공유 관계를 만든다. 피해자는 어느 순간 자신이 특별한 상황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이 심리적 고립은 특히 시니어에게 강하게 작동한다. 자녀에게 묻는 순간 걱정을 끼칠 것 같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무능해 보일까 두렵기 때문이다. 맞춤형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특징은 긴급성의 정교한 설계다. 범죄자는 단순히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생활 리듬을 고려해 가장 대응이 어려운 시간을 선택한다.
평일 낮 혼자 집에 있는 시간대가 자주 선택되는 이유다. 이 시간대에는 주변에 상의할 사람이 없고 통화를 끊고 다시 확인할 여유도 줄어든다. 범죄자는 통화를 길게 유지하며 피해자의 판단 시간을 빼앗는다. 문자 링크 클릭 앱 설치, 인증 절차 등 다음 행동을 연속적으로 지시한다. 범죄자가 시니어를 노리는 이유는 단순히 자산 규모 때문이 아니다. 핵심은 방어력의 차이다. 젊은 세대는 스팸과 사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의심이 습관화되어 있다. 반면 시니어는 공식적인 연락을 전제로 사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후 대응에서도 차이가 난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시니어는 더 어려움을 겪는다. 이 구조적 약점이 범죄자에게는 성공 확률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보이스피싱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유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화한 범죄이며 시니어 세대를 정조준한 구조적 결과다. 정보는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무기가 되었다. 제3막 무단 결제와 계정 탈취, 왜 막지 못했는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접수된 무단 결제와 계정 탈취. 피해 사례들을 종합하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장이 있다. 비밀번호는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변명도 책임 회피도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 디지털 범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증언이다. 범죄는 더 이상 비밀번호를 직접 훔치지 않는다. 대신 비밀번호를 통과하지 않고도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노린다. 이 변화는 보안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났다. 플랫폼들은 비밀번호 하나로 계정에 접근하는 방식을 점차 줄여왔다. 2단계 인증, 문자 인증, 본인 확인 절차, 계정 복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보안이 강화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생겼다. 보안 절차 자체가 공격 대상이 된 것이다. 과거의 계정 탈취는 주로 비밀번호를 직접 얻어내는 방식이었다. 이메일 피싱이나 가짜 사이트를 통해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게 만들고 그 정보를 이용해 계정에 침입했다. 그러나 대형 플랫폼들이 보안을 강화하면서 이러한 방식의 성공률은 점점 낮아졌다. 범죄는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방향을 바꿨다. 범죄자는 로그인 창이 아니라 계정 복구 절차와 인증 과정을 새로운 진입로로 삼았다. 쿠팡 유출 이후 다수의 피해 사례는 로그인 시도가 아니라 보안 확인, 이상 접근 차단, 계정 보호 조치라는 명목에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는 대상이라고 믿게 된다. 범죄자는 자신을 가해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력자로 포지셔닝한다. 이 착각이 만들어지는 순간 계정은 이미 위험에 노출된다. 계정 복구 시스템은 본래 사용자를 돕기 위한 장치다.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인증을 통해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는 이 복구 절차가 가장 현실적인 공격 경로가 된다. 범죄자는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이미 알고 있다. 이 정보만으로도 복구 절차의 상당 부분을 통과할 수 있다.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정에서 이상 접근이 확인됐다며 복구 절차를 안내한다. 피해자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믿고 안내를 따른다. 이때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스스로 계정 접근 권한을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절차는 공식적으로 보이고 요구되는 정보도 평소 접하던 인증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범죄자가 통제하는 상황에서 진행된다. 한국 온라인 서비스의 핵심 보안 수단 중 하나는 문자 인증이다.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는 간편하고 접근성이 높다. 이 방식은 특히 시니어에게 친숙하다. 별도의 앱 설치나 복잡한 설정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자 인증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인증번호는 전화번호를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는 검증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상황에서는 이 전제가 쉽게 무너진다.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보안 확인을 위해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한다. 피해자는 이를 계정 보호를 위한 정상 절차로 오해한다. 여기서 피해자는 중요한 정보를 넘긴다고 느끼지 않는다. 비밀번호도 아니고 카드번호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스템 관점에서 인증번호는 일회성 비밀번호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이 번호가 전달되는 순간 계정 접근의 문은 열린다. 쿠팡 유출 이후 또 하나 급증한 경로는 원격 지원 앱을 이용한 방식이다. 범죄자는 직접 확인해드리겠다며 특정 앱 설치를 안내한다.
이 앱들은 실제 기업 고객센터에서도 사용하는 합법적인 도구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피해자는 경계를 낮춘다. 문제는 권한이다. 원격 앱은 화면 공유, 입력 제어, 알림 확인 등 광범위한 접근을 요구한다. 작은 글씨로 표시되는 권한 안내를 시니어가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다. 범죄자는 통화를 유지하며 빠른 속도로 지시를 내리고 피해자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는 계정 설정을 변경하고 결제 수단을 추가하며 추가 인증 정보를 확보한다. 피해자는 화면을 보고 있지만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경계를 무너뜨린다. 계정 접근 권한이 확보되면 범죄의 목적은 무단 결제로 이동한다. 쿠팡과 같은 플랫폼은 결제 편의를 위해 카드 정보를 저장하거나 간편 결제를 제공한다. 이 구조는 정상 사용자에게는 편리하지만 탈취된 계정에서는 즉각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범죄자는 보통 소액 결제부터 시작한다. 이는 탐지 시스템을 피하고 피해자의 인지를 늦추기 위한 전략이다. 몇천 원, 몇만 원 단위의 결제는 오류나 착오로 오인되기 쉽다. 특히 시니어는 모바일 알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인지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 지연 시간 동안 범죄자는 추가 결제를 시도하거나 계정을 외부 범죄 조직에 판매한다. 계정은 하나의 자산이 되어 범죄 시장에서 거래된다. 피해자는 나중에 카드 명세서나 통장 내역을 보고서야 상황을 인지한다. 피해가 발생한 뒤 많은 시니어가 가장 큰 좌절을 느끼는 지점은 보상 과정이다. 플랫폼과 금융기관은 종종 본인 인증을 거친 거래라는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강조한다. 인증번호 전달이나 원격 앱 설치는 자발적 행위로 분류된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의 사칭과 심리 조작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고령층이 더 큰 책임을 떠안게 된다. 이는 개인의 부주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의 한계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무단 결제와 계정 탈취는 기술의 실패라기보다 구조의 실패다. 보안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절차는 복잡해졌고 그 복잡성은 범죄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시니어에게 그 절차는 보호장치가 아니라 함정으로 작동했다. 우리는 비밀번호를 지키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보호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에는 실패했다. 계정은 탈취되었고 결제는 이루어졌으며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왜 피해자가 집단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법과 제도가 어떻게 책임을 흩어놓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3학 책임은 흩어지고 피해자는 남았다.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 피해자들이 마주한 가장 큰 혼란은 범죄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이 어디에도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피해는 분명히 발생했고 피해자 수도 수천만 명에 달했지만 그 피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기업은 외부 공격을 원인으로 설명했고 제도는 개별 대응이라는 틀 안에서만 작동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하나의 집단이 아닌 법적으로 흩어진 개인으로 남게 되었다.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문장이 있다. 외부의 고도화된 해킹 공격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였다. 이 설명은 기술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중요한 질문을 빗겨간다.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공격에 대비할 책임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보관 활용한 주체는 기업이며 그 정보가 유출될 경우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공격이라는 표현은 책임의 무게를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쿠팡 사태에서도 기업은 사과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보안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문제, 즉, 이 피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해킹의 기술적 원인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사고 이후의 보호였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가장 큰 특징은 규모다. 수천만 명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사건에서 피해는 본질적으로 집단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제도는 이 집단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장기간의 절차를 감내해야 한다. 피해 금액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인 경우 소송 비용이 피해액을 초과하는 상황도 빈번하다.
결국 많은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포기한다. 피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책임을 희석시킨다. 피해자가 흩어질수록 책임도 함께 흩어진다. 이 구조는 특히 시니어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고령층에게 소송은 단순히 번거로운 선택지가 아니다. 그것은 일상 전체를 흔드는 부담이다. 법률 용어는 낯설고 전자소송 시스템은 어렵다.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많은 시니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조차 주저한다. 자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도 있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못해 당했다는 평가를 받을까 두려워 침묵하는 경우도 있다. 이 침묵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피해를 만든다. 신고되지 않은 피해는 존재하지 않는 피해로 취급되고 존재하지 않는 피해에는 책임도 따르지 않는다.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피해 구제 절차는 암묵적으로 평균적인 이용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법적 절차를 이해하며 필요하다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는 훨씬 다양하다. 시니어,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이 평균값에서 벗어난다. 동일한 피해를 입어도 누군가는 대응하고 누군가는 침묵한다. 그리고 제도는 침묵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 구조 속에서 피해의 크기는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된다. 해외 일부 국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다른 접근을 취한다. 집단소송이나 집단적 배상 제도를 통해 개별 피해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업은 사고 발생 시 대규모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가능성 자체가 사전 보안 투자를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에게 부담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유지하는 비용이기도 하다. 책임이 명확할수록 사고 이후의 혼란은 줄어든다. 반대로 책임이 흐려질수록 같은 사고는 반복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이어진 2차 피해는 범죄자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제도적 공백이 만든 결과다. 책임이 분산되고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범죄 이후의 회복이 어렵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신고는 줄어들고 범죄는 늘어난다. 특히 시니어에게 이 구조는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으로 이어진다. 이 체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잠식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다. 구조가 개인을 보호하지 못할 때 피해자는 남고 책임은 사라진다. 제오막 다시 묻는다.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가?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피해 규모도 범죄 수법의 정교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질문이었다. 이 질문은 사건이 발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반복해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아직 누구도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보호받고 있는가? 이 질문은 기술을 향한 것이 아니다. 해킹 기술이 얼마나 고도화되었는지, 범죄 조직이 얼마나 치밀해졌는지를 묻는 질문도 아니다. 그것은 사회를 향한 질문이다. 개인정보를 맡기고 살아가는 개인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법과 제도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는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살아간다. 이 믿음이 무너질 때 사회적 신뢰도 함께 흔들린다. 쿠팡 사태 이후 많은 이용자, 특히 시니어 세대는 이 신뢰를 잃었다. 개인정보는 유출되었고 그 정보는 보이스피싱과 계정 탈취, 무단 결제의 재료가 되었다.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문제를 입증해야 했고 스스로 대응해야 했다. 돌아온 답변은 본인 인증이 있었다. 사용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 순간 보호의 주체는 사라지고 책임만 개인에게 남았다. 보호받고 있다는 감각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침묵하거나 체념한다. 시니어에게 이 체념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는 선택이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태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태도가 자리 잡는다. 오늘날 디지털은 선택이 아니다. 온라인 쇼핑, 모바일 결제, 본인 인증은 일상의 기본값이 되었다. 시니어 역시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공서비스, 금융거래, 유통구조 모두 디지털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명확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디지털 참여는 강제되지만 디지털 보호는 동등하지 않다. 보안 절차는 점점 복잡해지지만 이를 이해하고 관리할 책임은 개인에게 맡겨진다. 이해하지 못하면 부주의가 되고 대응하지 못하면 자기 책임이 된다.
이 구조 속에서 시니어는 항상 늦다. 늦게 알게 되고 늦게 대응하며 늦게 보호를 요청한다. 그러나 제도는 이 늦음을 고려하지 않는다. 빠른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된 시스템 속에서 느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각지대로 밀려난다. 통계는 피해를 숫자로 기록한다. 유출 인원, 신고 건수, 금전 피해 규모는 집계된다. 그러나 통계에는 기록되지 않는 피해가 있다. 그것은 삶의 변화다. 많은 시니어 피해자는 이후 온라인 거래를 꺼리게 된다. 전화가 울리면 받지 않고 문자 인증이 오면 불안해한다. 이전에는 편리했던 기술이 위협으로 인식되는 순간 일상은 위축된다. 이 위축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의 질 저하다. 디지털에서 멀어질수록 정보 접근은 어려워지고 서비스 이용은 제한된다. 보호받지 못한 경험은 개인의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은 다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2차 피해다. 사건 이후 반복된 질문은 이것이었다. 누가 잘못했는가? 그러나 이제 질문은 달라져야 한다. 이 구조는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 보안은 실제로 강화되었는가 아니면 절차만 복잡해졌는가? 책임은 명확해졌는가 아니면 개인에게 전가되었는가? 취약한 이용자는 보호받고 있는가 아니면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가? 질문이 바뀌지 않으면 답도 바뀌지 않는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그 기술이 누구를 기준으로 설계되는지에 따라 피해는 반복된다. 보호란 사고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진짜 보호는 사고 이후에 드러난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먼저 책임을 지는가? 피해자가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인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더 불리해지지 않는가? 이 질문에 명확히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그 사회는 아직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과거형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이어지는 질문이다. 우리는 개인정보를 맡기고 살아간다. 우리는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사회는 그만큼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가? 특히 가장 느리고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쉽게 침묵하는 사람들. 시니어는 그 보호의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이 다큐멘터리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정말 보호받고 있는가? 아니면 보호받고 있다고 믿고 있을 뿐인가?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